1907년 7월 19일 황성신문에 실린 한 기사는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이준 씨가 참석이 거부당하자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복부를 할부하였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 주필이었던 양기탁이 단체 신체로 베델과 협의해 이준의 군사를 할복자살로 만들어 신문에 쓰게 했던 것입니다. 이준 열사는 애국자였습니다. 만국평화회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그곳에서 분하고 원통해서 식사를 거르다가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려 합니다 하면서 가슴을 쥐어뜯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이휘종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일제에서 고종이 폐위되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보다도 더 깊은 조선의 멸망과 관련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헤이그 밀사 사건의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을사늑약은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았던 조약이었죠. 이것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동양의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으로 조선을 지목했어요. 왜 죄 없는 조선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죠? 어디 일본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당시 세계 패권국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뒤에 미국, 일본 등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들 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거악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획득하면 세계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고 본 거죠. 바다를 얻는 자가 세계를 얻는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물류를 이동시킬 때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그 효율을 앞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미국 내에 여러 강이나 호수 등이 발달돼서 낮은 비용으로 물류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어쨌든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어서 꽁꽁 발이 묶였는데 이 러시아가 극동으로 진출하면서 그 부동항 획득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 부동항이 어딘가요? 조선입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본다면 조선이 최소한 러시아 편에만 서지 않았다면 열강들이 볼 때 조선은 가치 있는 나라일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골칫거리 러시아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조선의 고종은 러시아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조선이 러시아에게 먹히면 일본은 러시아 해군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은 영국을 대신해서 러일 전쟁을 벌여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다는 것이 일본의 설명입니다. 이런 논리로 일본은 조선에게 니네가 동양 평화를 해치는 주범이야 라는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더 이상 비밀리에 러시아 편에 붙지 못하도록 외교권을 박탈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입장에서 본 을사늑약의 이유인 것입니다.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약속을 어기고 조선의 내정도 간섭하죠. 솔직히 외교권만 박탈하고 내치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어불성설 아닌가요? 외교권과 내치권이 그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애당초 외교권만을 빼앗고 내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일본의 기름 발린 말에 속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어야 하는 거죠. 을사늑약 이후에도 고종의 러시아 바라기는 꺾이지 않습니다. 아니, 더 강렬해졌죠. 고종은 끊임없이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2세에게 매달렸습니다. 고종의 요청에 대해 니콜라이 2세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으니 어떤 약속도 자중하라고 지시했죠. 이러한 와중에 만주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은 실랑이를 거듭합니다. 1907년 3월 비밀협상에서 일본은 한국의 병합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는 이것을 거절하죠. 러시아 황제는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고종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 러시아는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의장국이었거든요. 여기에 고종의 특사에게 일본의 내치 간섭을 세계에 알려버려라. 그렇게 되면 일본이 난처해질 것이고 이것이 러일 간의 만주를 두고 벌리는 협상에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니콜라이 2세는 고종에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파견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표현 있죠. 러일 협상에서 일본은 한국의 병합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죠.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선을 병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승인 없이 조선을 병합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왜죠? 맞아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러일 전쟁 이후에 양국의 협상전에서는 러시아의 완승이었던 거죠. 일본은 대대로 외교를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 외교의 최악의 결정판이 바로 러일 전쟁 이후에 포츠머스 조약이었어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 조약에 따르면 일본은 전승국이 아니었습니다. 너니?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배상금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도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변경할 경우엔 관계 열강인 러시아와 합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일본은 재정이 막 고갈되는 거예요. 이제 돈이 다 떨어져요. 그때 네가 그렇게 막 비즈니스 타고 퍼스트 타고 그래가서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반대로 러시아는 시베리아로 계속 군대를 이동할 수가 있었거든요. 러시아는 우리는 전쟁에서 진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 의견대로 조약을 맺지 않으면 다시 전쟁한다. 면서 일본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의 외교적 승리였던 것입니다. 조약 이후 일본은 우리가 왜 수만 명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전쟁을 했는가 라면서 한탄을 했다고 해요. 그럴만도 하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강탈하는 것은 러시아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교권 박탈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협약을 이어갑니다. 일단 조선은 그렇다고 하자. 그리고 이제 만주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 병합에 대한 러시아의 승인까지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러일 협약은 1907년과 1910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07년 러일 협약에서 러시아가 상황이 자기들한테 막 유리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고종을 끌어들여서 일본의 만행을 만국 평화회의 때 폭로하면서 우리 좀 재미 좀 보자. 이게 러시아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종. 이 조선은 러시아의 뜻을 알았을까요? 아니죠. 이걸 알았을 리가 없죠.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참석하기 위해서 1907년 4월 서울을 출발한 이주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합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휘종과 합류합니다. 이들 3명의 특사는 1907년 6월 25일에 헤이그에 도착하는데요. 만국 평화회의는 이미 6월 15일 44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어요. 즉 시작한 지 열흘, 10일 뒤에 도착했지만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참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약속과는 달리 만국평화회의 의장이었던 러시아 대표 넬리도프가 이들의 입장을 거부합니다. 러시아가 이들을 초대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왜 초대 거부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러시아 대표한테 러시아 본국의 정부가 한국 특사들의 회의 입장을 거부해라는 훈령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본국 정부로부터의 훈령이라고요? 맞습니다. 1907년 6월 24일, 즉 고종 특사 일행이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바로 전날, 그 전날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비밀 협상의 주요 사항이 거의 다 타결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우리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으니까 뭐 더 이상 일본을 자극해서 뭔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이제는 괜히 일본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러시아는 더 나아가 일본 측의 고종 특사의 헤이그 파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일본도 헤이그 특사 파견 때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본이 이들을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본 이유는 고종의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치밀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고종의 밀사 파견을 우리가 역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요? 이참에 대한제국의 내정도 일본이 장악해버리면 되겠구나 이거죠. 이토 통감은 고종을 아련한 뒤 협박했죠. 일본에 저항하려면 대놓고 해라. 우리가 적수가 되어드리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내숭 떨지 마. 우리 다 알아. 이거죠. 이렇게 일본은 고종이 일본의 보호권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7월 19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정미 7조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일본인은 한국 관리로 임명해서 실권을 장악했고 사법권 그리고 경찰권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명목상 국권은 존속됐지만 조선의 내정권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이 조인된 6일 뒤인 1910년 7월 30일 러일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은 부가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병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약받습니다. 드디어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다면 러시아의 승인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러시아의 암묵적인 승인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부추김을 받아, 아니 스스로 러시아를 의존해서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하고자 했던 조선은 영국 등의 당시 패권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외교적으로 무능한 나라를 보였을까요? 일본은 이 사건으로 외교권 박탈의 정당성을 어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 일본이 내심 노리고 있었던 내정권까지 이렇게 빨리 빼앗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일본이 헤이그 특사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밀해졌죠. 그 결과 향후에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병합을 인정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나라가 기울 대로 기울었지만 저는 적어도 을사늑약 이후에 만약에라도 조선이 뒤늦게나마 내정개혁을 통해서 자주 능력을 입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상 을사늑약 이전으로 돌이키기에는 늦어도 너무 늦은 시점이긴 했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국권 상실까지의 기간은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신랄 같은 기대감입니다. 당시 일본도 무조건 조선을 병합해야 한다는 의견만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에 빚이 엄청 늘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병합을 놓고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었던 거예요. 강경파인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우리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병합해가지고 대륙으로 진출하자 이거였고, 온건파인 이토 히로부미 등의 문관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군사권, 내정권을 일본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굳이 병합까지 해야 되냐, 서두를 이유가 없다, 한국 황실에 적당한 인물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자치를 맡기고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여유있게 병합을 추진하자는 현실론을 주장했습니다. 한 나라를 병합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러일 전쟁에서 국고를 다 써버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큰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만주 문제를 둘러싸고 열강들과 대립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 보호국에 불과한 대한제국마저도 만약에 열강이 압력을 행사해버린다면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한일합방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1910년 8월 29일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고종으로 인해 헤이그 특사 사건은 조선의 멸망을 단축시켰죠. 그렇지만 조선은 이 와중에서도 한 영웅을 얻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이준열사입니다. 그의 애국심은 지금도 전해져서 그래도 조선의 인물이 있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가 죽었을 때 네덜란드 유력 일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잔인한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온 특사였던 이준 씨가 숨을 거두었다고 그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헤이그 평화회담에 참석이 좌절된 후에 식사도 거르면서 괴로워하다가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려 합니다 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이휘종은 증언합니다. 이준열사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했고 귀국 후에는 독립협회와 상동교회에서 활동하던 도중에 헤이그 특사로 발탁이 돼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준열사의 묘역이 우리나라 강북구 블랙길 2구역에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준열사의 묘역은 그의 죽음 이후 54년 동안 헤이그의 공동묘지에 있다가 1963년이 되어서야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온 국민의 애도 속에 국민장으로 치러진 후에 강북구 수유리에 안장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준열사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 살면 죽음만 같지 아니하고 잘 죽으면 도리어 영생한다. 살고 죽는 것이 다 나에게 있나니
모름지기 죽고 삶을 힘써 알지니라.